조별리그, 유로파리그, 월드컵, 축구를 사랑하시는 분들 더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축구 그리고 올림픽이 이끈 세계 화요와 통합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 건데요. 축구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이죠. 바로 박문성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형이 여기서 왜 나오냐고요? 예, 저도 신기하긴 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또 만나 뵈니까. 사실 오프라인으로 여러분들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더 좋은데 이게 요새 시국이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 죄송합니다. 언제 세월이 좀 좋아지면 우리가 정말 소중하다 느꼈던 그 일상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그날을 좀 기다리면서 좀 참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저도 빨리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사실 이런 얘기하면 좋은데 여러분들 없이 그냥 저 혼자 이렇게 막 무대에서 떠들면 좀 힘들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만 이렇게 댓글도 좀 써주시고 많이 또 봐주시니까 오늘 제가 또 준비한 이야기 여러분들과 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너 보고 싶다고요? 저도 많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새벽에 그래도 그 아프리카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사과 회사 아저씨 같다고요? 잡스 너무 저거 세게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오늘 새벽에도 토트넘하고 맨유 경기도 있었고 뭐 레스터하고 다 있었는데 오늘은 대한체육회에서 또 준비한 이 올림픽 아카데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만나뵐 수 있어가지고 너무나 좋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뭐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목이 멋지긴 하지만 뭐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은 스포츠나 올림픽을 보면서 느꼈던 이런 이야기들을 어떤 화해라든지 뭐 통합 뭐 혹은 뭐 남북의 화해 이런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좀 편하게 이야기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뭐 어려운 얘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동안 올림픽을 좋아하시고 월드컵을 좋아하시고 스포츠를 좋아하셨으면 그런 내용이구나 이런 얘기를 아마 서로가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일단 준비한 내용은 축구와 올림픽으로 보는 세계 화합과 통합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주제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현대사에서 사실 이 올림픽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좀 있죠. 전 세계적으로도 그러긴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올림픽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현대사의 비극들이 좀 많았죠. 아픔들이 많았습니다. 일제 강점기를 겪기도 했었고 정말 또 피했어야 되는 전쟁도 우리를 좀 힘들게 아프게 했었죠. 그렇게 일제 강점기가 딱 끝나고 우리 다 힘들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 때 우리에게 희망을 줬던 첫 번째 가장 국가적인 행사가 뭐였을까?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게 만들었던 게 바로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가장 컸던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우리를 굉장히 기쁘게 하거나 월드컵도 있었죠. 월드컵은 1954년 스위스 월드컵이 첫 출전이니까 그 전에 하나 있었어요. 네. 바로 우리에게는 바로 일제강점기가 끝나자마자 있었던 1948년 런던 올림픽이 있죠. 지금 제가 사진을 하나 띄워놨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저 가슴에 저 코리아 그리고 저 태극기 저걸 하나 붙이려고 우리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고 내가 여기 존재한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쳤던 그런 우리는 또 역사를 갖고 있죠. 저게 그냥 지금 보면 와 옛날에 올림픽에 나갔던 분들은 저런 옷을 입었구나 저렇게 태극기를 붙였네 이럴 수 있겠지만 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요?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독립운동을 하고 일제 치하에 맞서 싸우면서 저거 하나 가슴팍에 코리아라는 이름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태극기 하나를 달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쳤죠. 때로는 목숨까지도요. 그래서 저렇게 1948년에 런던 올림픽에 출전해서 이제 더 이상 여기다가 일본이란 이름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이름을 달고 출전했을 때, 태극기를 달고 출전했을 때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얼마나 웅장했을까요? 가슴이. 지금 우리가 느끼는 거 그 이상이 훨씬 더 큰 게 있겠죠. 그렇게 뭔가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뭔가 더 뛰어넘는, 우리를 그렇게 하나로 만들거나 더 거대하게 하거나 혹은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느끼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시간이 또 지나서 2012년 때는 런던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때 런던에 있었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축구만 놓고 보자면 메달을 그렇게 따고 싶었는데 우리 한 번도 못 땄었잖아요. 예. 그러다가 드디어 2012년 런던에서 우리가 일본을 제압하고 메달을 땄었죠. 저 때 다시 생각해도 아주 좋네요. 2002년 월드컵도 사실 4강이라고 하는 게 말도 안 됐지만 저 때도 정말 대단한 승부였습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정에서 일본을 제압하고 메달을 땄기 때문에. 근데 참 묘하죠? 제가 금방 얘기 들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앞으로 가볼까요? 요거 말고 우리가 처음으로 그렇게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서 나왔던 월드컵이 1948년 런던이었는데 다시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 런던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그것도 일본을 누르고. 참 묘하죠. 그렇게 우리 현대사에 있어서 올림픽이나 월드컵은 이렇게 뭔가 우리에게 분출했었던 막 에너지를 확 폭발시키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이렇게 책이나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스포츠가 갖고 있는 힘이기도 해요. 서로의 생각, 서로의 생김새, 서로의 언어,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로 빵 뭉치게 할 수 있는, 우리는 그걸 현대사에서 경험을 했죠. 2002년 월드컵도 저는 그런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처음에 좀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제가 누군지 다들 아시나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양화식님 YYY 기억하시는군요. 런던 올림픽 때 할 때 우리 주장이었던 구자철 선수가 YYY 심판에게 이게 왜 반칙이냐 이런 얘기를 했죠. 저를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모를 수도 있죠. 예. 저는 이렇게 축구 해설을 하는 사람입니다. 축구 해설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글도 쓰고 방송도 하고 뭐 다양하게 하죠. 저 뒤에 있는 사진에 제 옆에 있는 친구는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배가놈이죠. 배성재라고 하는 친구인데 실제로 인성에 문제가 좀 많은 친구입니다. 제가 저 친구를 데리고 같이 일을 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뭐 그래도 알고 보면 약간 따뜻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애가 좀 성격이 안 좋아가지고 같이 일하다 보면 굉장히 고생스러운데 저는 이 친구와 함께 축구 중계나 해설을 좀 많이 했었죠. 제가 처음 축구 중계를 시작한 게 2002년 월드컵 끝나고예요. 2002년 월드컵 끝나고 우리나라가 4강에 진출하다 보니까 4강에 진출한 다음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막 유럽에 진출하기 시작하죠. 유럽에 진출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유럽 축구에 대한 중계를 해주고 유럽 축구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유럽 축구를 뭔가 풀어줄 만한 사람이 필요했고 제가 그런 과정에서 고맙게도 축구 중계나 축구 해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부터 중계를 했으니까 지금으로 하면 18년 했네요. 오래 했네요. 18년 했고 축구 그렇게 해설을 시작했던 거는 처음에는 기자로 출발했어요. 축구 기자로 출발했는데 축구 기자가 된 게 99년이니까 그렇게 따지면 축구 쪽에 들어온 지가 벌써 21년이 됐네요. 좀 많이 되긴 했습니다. 21년 동안 그렇게 축구 쪽에서 일하면서 축구 중계도 하고 또 많은 뭐 취재도 하고 글도 쓰고 많은 활동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여러분들 뭔가 일을 할 때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저렇게 배성재 같이 인성 안 좋은 친구 만나게 되면 뭔가 일을 할 때 여기 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협업이기 때문에 사람과 함께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야지 좋은 시너지를 이룰 수 있으니까
여러분 조심하시고요. 사람이 전부다 이런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18년 동안 중계 해설을 하면서 많은 스포츠 국제대회 현장에 갔던 것 같아요. 월드컵만 놓고 보면 월드컵을 현장 가서 중계했던 게 지금으로 하면 2006년 독일 현장 갔었고요. 2010년 남아공 갔었고 2014년 브라질 갔었고 2018년 러시아를 갔으니까 4회 연속 현장 중계를 했네요. 2002년 때는 뭐 우리나라에서 취재를 했으니까 그걸 빼더라도 중계만 따져도 4번 연속 현장 가서 한 거니까 참 고마운 일이죠. 참 많이 복받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텐데 우리가 살고 싶은 삶은 그런 거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걸 잘해서 사회에서 인정도 받으면서 먹고 살 수도 있으면 그게 최고 아닌가요? 내가 좋아하는 걸 잘해서 먹고 사는 문제까지 푸는 걸.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성덕이죠.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 제가 좋아하는 축구를 업으로 삼았고 업으로 삼아서 지금도 먹고 살고 있으니까 가장 그런 의미의 성덕이 아닐까.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소중한 기회를 부족한 저에게 많이 주셔가지고. 자, 이렇게 요 사진은 이제 벵거 감독하고 찍은 거네요. 이게 제 기억이 맞다면 남아공 월드컵일 거예요. 2010년 남아공 월드컵 현장 중계하러 갔는데 현장에 벵거 감독이 와서 프랑스 방송국이 아마 중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뛰어가서 사진 한번 찍자고 했던 그런 사진이고, 소중한 사람들 참 많이 만났죠. 진짜 많이 만난 것 같아요. 예, 참 이런 것도 즐겁죠. 또 올림픽도 현장을 가서 중계를 많이 했습니다. 2008년 베이징 때도 현장 갔었고요. 2012년 런던 때도 현장을 갔었죠. 참 즐겁죠. 제가 그리고 2012년 런던 올림픽 갔을 때 느꼈던 건데, 제가 아까 처음에 올림픽이 뭐냐 이런 얘기할 때 서로의 언어, 서로의 생각, 서로의 문화, 생김새 이런 게 다 달라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그게 바로 올림픽이고 스포츠의 힘이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사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갔을 때 그랬어요. 네. 2008년 베이징에 갔는데 제가 그때 어떤 농구인가? 그때 미국 드림팀하고 아르헨티나의 지노벨리가 한번 붙었어요. 그래서 이거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축구가 없는 날이어가지고 막 뛰어갔죠. 그쪽에 이제 열리는 현장에 갔는데 그때 아프리카에서 온 어떤 또 이렇게 취재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취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저한테 어디서 왔냐고.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 그랬더니 바로 그러면 박지성 알지 않냐고. 그래서 잘한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 팬이라고. 맨유 팬이고, 그다음에 해보제 팬인데 박지성의 팬인데 너무 반갑다 그러면서 서로가 사실 이렇게 뭐 말이 잘 안 통하는데도 그냥 박지성 맨유 축구 이 얘기만 하더라도 대화가 되더라고요. 참 이게 스포츠나 이런 게 갖고 있는 힘이 참 대단하구나. 뭔가 그냥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대화가 되고 괜히 반갑고 뭔가 같이 우리가 오랫동안 친하게 산 것처럼 느껴지고, 이런 게 사실 스포츠의 힘이고요. 이런 걸 모아서 경기를 하는 올림픽이나 월드컵이 그래서 뭔가 대단한 시너지를 이뤄낼 수 있는 거죠. 서로가 좀 달라도 돼요. 서로가 잘 몰라도 됩니다. 처음 만나도 하나로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스포츠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일정한 룰 안에서 서로가 땀 흘려서 준비한 만큼 싸우는. 그래서 끝난 다음에는 싸울 때는 몸을 던져서 정말 치열하게 싸우지만 끝나고 나면 승자가 패자가 승자를 손잡아 줄 수 있는 것. 그렇게 하나의 룰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게 스포츠인데 바로 그런 힘이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스포츠를 여러분들이 이제 일을 하시면 뭐 나중에 스포츠 현장에서 아니면 뭐 축구 현장에서 일을 하시면 이게 어떠한 그 되게 좋은 점이 있냐면, 부록으로 당연히 뭐 내가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막 현장 가서 본다는 것, 내가 좋아하는 선수나 내가 좋아하는 감독을 그렇게 가까이서 보고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아주 좋지만, 진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전 세계를 참 많이 가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계속 얘기 드리잖아요. 그만큼 스포츠는 거의 다 즐기니까.
모든 나라 사람들이 즐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 출장으로만, 뭐 여행 말고요, 출장으로만 지금 지구가 여러분들 혹시 몇 개 대륙으로 이루어졌는지 다들 아십니까? 양화식님 바로 그냥 얘기하시네요. 예, 5대양 6대주 6개 대륙으로 구성되어 있죠. 저는 축구 쪽에서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한 21년 일을 하면서 축구 출장으로만 6대주를 다 가봤습니다. 뭐 유럽, 영국은 지난해만 7번 출장 갔어요. 진짜 이거는 사실 그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영국을 한 1년에 7번 출장 간다는 건 사실 굉장한 거 아닙니까? 사실 고맙죠. 그래서 영국도 그렇게 가고 유럽도 뭐 수십 번을 갔었고, 그다음에 아프리카도 출장으로만 한 3번. 아프리카도 사실 우리가 아프리카 가기 좀 쉽지가 않은데, 마일리지 많이 쌓았냐고요? 굉장히 많이 쌓았습니다. 요즘 근데 조금 깎였는데 예. 그래서 아프리카도 출장을 이렇게 많이 갔고, 남미도 제가 콜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데 갔으니까 꽤 많이 다녔죠. 뭐 미국도 그랬고, 오세아니아, 뭐 아시아는 뭐 말할 것도 없이요. 이런 식으로 6대주를 다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스포츠는 즐기지 않는 나라가 없고 즐기지 않는 사람이 없고 즐기지 않는 대륙이 없다라고 하는 걸 느끼죠. 그거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지금 이제 IOC와 피파의 우리 지도부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제가 옆에다가 써놓은 게 하나 있습니다. 숫자가 저기가 211인데 저기 쓸 때가 2011이라고 써놨군요. 여러분들 그냥 감안하셔서 읽으시면 됩니다. 자, 위에가 211이고요. 그 옆에가 206, 그 다음에 193입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혹시 뭔지 아시나요? 네. 여러분들 혹시 한번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 숫자가 지금 피파와 IOC, 요 위에가 2011이 아니에요. 저 0자 빼시면 됩니다. 211이에요. 211, 그다음에 206, 193. 키? 키가 202m가 너무 크잖아요. 예, 표 차이? 예. 많은 분들 역시 센스가 좋으시네요. 맞습니다. 회원국이에요. 회원국인데 그러면 어디 회원국일까요? 그것도 한번 맞춰보세요. 어디 회원국일까요? 예. 어디 회원국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센스를 제가 믿어보겠습니다. 예. 피파, IOC. 자, 피파의 회원국이 몇 개일까요? 그러면 맞습니다. 일단 피파와 IOC 회원국입니다. 자, 위에 있는 211이 피파의 회원국이고요. 206개가 IOC의 회원국입니다. 그러면 193은 뭘까요? 193.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자, 211은 피파의 회원국, 206개는 IOC의 회원국, 193은 주최한 나라? 너무 많잖아요. 193개면. 맞습니다. 군침이 싹 도노님, 유엔에 등록된 나라 숫자, 유엔에 가입한 나라예요. 자, 제가 이걸 왜 갖고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유엔에 가입한 나라들보다 IOC나 피파에 가입한 나라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엔이라고 하면 지금 전 세계 지도틀 아닙니까? 정치 사회에 있어서의 지도틀인데, 그렇게 뭔가 하나로 묶어내는 유엔에 가입한 나라들 숫자보다 IOC나 피파에 가입한 나라가 더 많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왜 IOC와 피파에 가입한 나라가 더 많을까요? 스포츠의 위대함이다. 네. 스포츠의 위대함 맞습니다. 근데 왜? 그 위대함이 어디서 나올까요? 어디서? 네. 감동, 가입 장벽. 스포츠는 그래요.
스포츠가 그렇습니다. 예. 스포츠는 누구나 쉽게 가장 보편적으로 접근해서 할 수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도, 돈이 없는 사람도, 부자 나라도 가난한 나라도 다 즐길 수 있어요. 예. 우리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저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막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좀 재미없어요. 우리 그냥 나가서 뭐 족구라도 해요. 축구라도 한 판 합시다. 라고 하면 저도 그냥 이렇게 옷 입은 상태에서 할 수 있어요. 뭐 아주 비싼 운동화, 멋진 유니폼, 뭐 아주 화려한 뭐가 없어도 그냥 나가서 여러분들하고 족구 한 판 하고 축구 한 판 하고 뭐 달리기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별로 장비도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나이가 어려도 나이가 많아도 그거에 맞는 스포츠 다 즐길 수가 있어요. 언어가 달라도 돼요. 심지어 우리가 외국 사람하고 축구 못합니까? 우리가 외국 사람하고 야구 못해요? 예. 우리가 뭐 저쪽에 있는 아프리카 사람하고 수영 대결을 할 수가 없습니까? 다 해요. 우리가 부자 친구랑 뭐 스포츠를 못합니까? 근데 우리가 부자 친구랑 못하는 게 가끔씩 있잖아요. 하지만 스포츠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할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면 동아리도 만들고 게임도 만들어서 그냥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스포츠입니다. 가장 보편적이죠.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 누구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나라들이 하게 되죠. 가장 많은 나라들이 하기 때문에 그거의 대표체인 IOC나 FIFA는 가입한 나라가 훨씬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FIFA와 IOC에 가입한 나라는 유엔에 가입한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누구나 즐기고 가진 자도 갖지 못한 자도 다 즐기는 거기 때문에 언어가 달라도 서로의 생김새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체제가 달라도 사상이 달라도 우리는 그냥 해요. 그게 시장주의냐 국가주의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심했던 냉전 체제에서도 소련과 미국은 스포츠 대결을 했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가 그렇게 달랐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우리는 스포츠를 해왔어요. 농구 대회를 했고 축구 대회를 하고 다 합니다. 생각이 달라고 사상과 체제가 달라도. 왜? 스포츠는 그런 거니까. 가져도 달라도 그렇게 즐길 수 있는 거니까. 거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어떠한 말보다 어떠한 논리보다도 사람을 더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아마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뒤에 있는 사진을 다 아실 겁니다. 첼시의 레전드이자 코트디부아르의 축구 영웅이죠. 드록바가 했던 말이죠. 제가 아까 이 스포츠가 갖고 있는 그런 보편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그 아프리카에서도 축구를 엄청나게 많이 즐깁니다. 아프리카에서 축구 안 즐기는 나라가 있나요? 없어요. 아프리카도 다 즐깁니다. 굉장히 어려운 우리 친구들도. 그들에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축구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아프리카에서 축구의 의미는 뭘까요? 첫 번째,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좀 갖지 못했어도 할 수 있어요. 그냥 맨발로도 할 수 있어요. 지금 다 쓰시는데 그냥 할 수 있어요. 장비가 필요 없거든. 우리처럼 무슨 뭐 대단한 뭐 아디다스, 나이키 이런 축구가 없어도 돼. 그냥 맨발로 뛸 수 있어요. 그들에게는 좀 가지지 못했어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거든 또. 근데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게 꿈이에요. 그들에겐 유러피언 드림입니다. 가끔씩 우리 아프리카 친구들이 저는 지금도 이렇게 어떤 기사를 보고 클릭하지 못하는 기사들이 있어요. 딱 기사만 제목만 보면 안 읽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아프리카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삶을 위해서 아주 준비되지 않은 그런 배를 타고 넘어가다가 배가 뒤집어져서 그냥 안기도 불쌍한 꼬마 아이들이 잘못되는, 저는 이런 기사는 읽지도 않아요. 그냥 제목만 보고 넘겨버립니다. 그들에게는 그렇게 자기의 모든 걸 바쳐서라도 유럽으로 가서 생존해야 하고 꿈을 이뤄야 하는 아주 절박함과 절실함이 있단 말이죠. 근데 아프리카 친구들, 그런 아프리카 친구들에게 축구는, 스포츠는 그렇게 엄마 아빠와 어린 아이의 목숨을 담보하지 않아도 유러피안 드림을 꿈꾸게 할 수 있는 그런 동화줄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 아프리카도 다 하죠. 그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가지지 못했어도 맨발로 할 수 있는 거, 그냥 동아줄로 둘둘둘둘 말아서도 찰 수 있는 게 바로 스포츠고, 그게 축구예요. 그들에겐 맨발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다가 잘하면 나를, 우리 집을, 우리 마을을, 우리나라를 그 어려움으로부터 극복해 줄 수 있는, 꿈을 이루게 해줄 수 있는 게 또 바로 축구고 스포츠입니다. 저 뒤에 있는 드록바가 이야기했던 것, 그렇게 그 사람들이 축구에 대해서 다 모두 그러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아하고 스포츠를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서로가 좀 다르더라도 축구하면 와 하는 상황에서 또 축구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드록바가 보여준 거죠. 드록바의 나라인 코트디부아르는 내전이 심합니다. 서로가 정부군과 반군이 막 싸웠던 거죠. 총으로 사람을 죽여요. 누가, 어떤 지도자가 나와서, 정치 지도자가 나와서 전쟁을 멈춰달라고 해도 안 멈춰요. 싸우지 말자라고 해도 멈추질 않아요. 왜? 서로가 생각이 다르고 서로가 그동안 이해와 요구들이 다르니까 계속 싸우는 거야. 누구도 이 전쟁을 멈추지 못했어. 근데 드록바가 나와서 얘기를 하죠. 월드컵에 진출시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발 축구를 위해서, 제발 월드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코트디부아를 위해서 전쟁을 멈춰주세요. 제발 하루만 전쟁을 멈춰주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기적적으로 전쟁이 멈춰집니다. 그게 다른 거였으면 통했을까요? 어떤 정치인이 나와서 그게 단 하루건 얼마건 간에, 그게 얼마건, 그렇게 화해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 드록바의 한마디가 모든 걸 다 종식시킬 수는 없어요. 예, 모든 걸 종식시킬 수는 없지만, 누가, 어떤 지도자가 나와서 자 전쟁을 멈춰달라고 그러면 전쟁이 멈춰집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게 아까 이야기했던 스포츠의 힘입니다. 우린 서로 달라도 하니까, 그렇게 해왔으니까. 독일 월드컵에 2006년 할 때 대회 가장 주요했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이거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하세요? 독일 월드컵 때 캐치프레이즈. 이젠 친구가 되어야 할 시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왜 독일은 2006년 독일 월드컵을 개최하면서 이젠 우리가 친구가 되어야 할 시간 이렇게 썼을까요? 친구를 만들 시간? 너무 직역하신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친구가 되어야 할 시간. 예. 물 먹는 게 ASMR이 됐나요? 독일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현대사에 있어서 전쟁을 일으켰던 전범국입니다. 그래서 유럽 사회에서 물론 독일이 엄청나게 폴란드라든지 이런 데 가서 참여하고 반성하고 이런 역사를 가졌지만, 그래도 지울 수는 없죠. 전쟁을 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다라고 하는 건. 근데 참 독일도 멋지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많은 시간, 그렇게 많은 기회를 통해서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의 나치가 잘못했다, 우리가 무엇인가 다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월드컵을 열면서 또 한 번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친구가 되자고. 저게 그냥 나와서 만약에 어떤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또 서로의 어떤 전쟁 책임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복잡해질 문제인데 스포츠는 가능합니다. 예. 저렇게 화해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그게 바로 스포츠니까 가능해요. 우리에게도 이런 기억이 있죠. 정치는 불가능해요, 진짜. 정치 영역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 영역은.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사실 얼마나 많은 아픔이 갖고 있습니까? 베트남과 대한민국은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어요. 끔찍한 전쟁을 서로 벌였습니다. 그게 책임이 어딨냐? 누가 잘못했냐? 왜 시작됐냐? 이런 거는 역사책에 맡기자고요. 예, 그건 설민석 그런 분들에게 맡기고 그냥 우리에게는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어쨌든 고통인 거잖아요. 얼마나 아파요. 사람이 죽었는데. 베트남도 우리가 가서 저희 개인적으로는 작은 아버지께서 베트남 전쟁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다 아마 주위에 베트남 전쟁과 관련한 불명히 피해를 입은 집이 있을 거예요. 근데 베트남 쪽 입장으로 보자고요. 베트남 쪽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가서 미국과 함께 전쟁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에서 희생이 됐겠어요. 네. 그러면 이런 상처가 전쟁을 통해서 서로가 죽고 죽였던 이런 상처가 말로써 치유가 되겠냐고요. 베트남의 정치 지도자와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가 만나서 자, 이제 앞으로 우리 그런 모든 과거 다 지우고 화해합시다. 도장 빡 찍으면 사람들이 아, 그래, 이제 우리 베트남과 대한민국은 하나야. 이렇게 되나요? 감정은 그렇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감정은 그렇게 치유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합의 본다고 논리적으로 설명한다고 감정은 치유되지 않아요. 상처는 보듬어 줄 때, 서로 안아줄 때, 진짜 감정으로 그대로 받아주어 줄 때 조금씩 치유되는 겁니다. 우리는 뭘 봤어요? 베트남에서 그걸 봤죠. 그 어떤 정치 지도자도 하지 못했던 걸 제가 이 사진이 뭐냐면 몇 년 전에 직접 베트남에 갔을 때 제가 직접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거 베트남에서 지역 결승전이 열렸고 결승전을 제가 현장 중계하러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인데 좀 놀랐어요. 베트남이 자기네 국기에 박항서 감독의 사진을 넣어놓고 태극기를 같이 걸어놨더라고요. 여러분들 실제로 베트남이 대한민국에 가졌던 거는 상처예요. 상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들은, 왜냐하면 그들은 피해자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 상처가 있어요. 지금도 어떤 마을에 가면 한국인에 대해서 거부하는 마을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그들에겐 상처예요. 그런데 그래서 수많은 정치 지도자나 정치의 언어로 하지만 지난 역사인이 이제 베트남과 대한민국 화해합시다라고 했을 때도 그렇게 치유되지 않던 게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국가대표팀을 이끌고 성적을 내고 끌어가 주고 발을 닦아주고 안아주고 그러면서 갑자기 베트남 친구들이 뭐라 불러요? 박항서 감독을 아빠 이렇게 불러요. 아빠. 치유되는 거죠. 누가 서로에게 그렇게 상처받았던 사람에게 아빠라 부르겠습니까? 그냥 박항서라고 하는 개인을 떠나서 그렇게 상처를 줬던 그 나라 출신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못할 텐데 그렇게 치유되는 거죠. 왜? 스포츠니까. 처음에 우리는 뭔가 논리적으로 그런 역사를 화해하겠다라고 정치적으로 들어온 게 아니니까 서로가 그냥 있는 감정 그대로 우리가 그냥 서로 보고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스포츠만 보고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거기 들어와서 안아주고 발을 닦아주고 성적을 내주고 베트남이 막 이렇게 안으로 베트남이 그래도 우리가 어땠는데 막 이랬는데 전쟁을 하면서 막 쪼그라들었었는데 축구라는 걸 통해서 빵 터트려주니까 대한민국 최고, 박항서 최고, 이제 대한민국 우리와 함께 갑시다 이렇게 손을 내미는 거죠. 이게 스포츠예요. 이게 힘입니다. 저는 이걸 현장에서 직접 봤었죠. 올림픽의 역사도 실제 그런 역사죠. 올림픽의 역사도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열렸던 게 1988년 서울 올림픽. 저는 이때 기억이 많이 나요. 제가 88년이면 이때가 중학생인가 헷갈리긴 하다. 이 88 서울 올림픽은 올림픽의 역사에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냉전의 시대를 우리가 현대사에서 겪었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소련을 중심으로 한. 그래서 그렇게 제가 앞에 계속 얘기했던 스포츠, 그 올림픽마저도 냉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에서 올림픽이 열리게 되면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곳에서 나오질 않고,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곳에서 올림픽이 열리게 되면 미국 쪽이 나가질 않고, 항상 올림픽이 그런 식으로 반쪽이 됐었죠. 그러다가 서울 88 올림픽이 열리면서 다 출전하게 됩니다. 웬만한 나라들이 다 출전하게 돼요. 당연히 소련과 미국을 다 포함을 해서. 이런 물결들 하나하나가 다 모아져서 결과적으로 그런 냉전이 해체되고 하나가 되고 이런 과정들을 밟는 거죠. 이 복잡한 언어들, 이 복잡한 과정들을 정치적 언어로 풀려고 했다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서로의 입장, 이해, 생각 모든 걸 다 통일해야 되니까. 근데 스포츠는 그렇게 모든 걸 쏟아내고 모든 걸 땀 흘리고 하나의 규칙 안에서 움직이다가 끝나고 나면 서로 손을 잡아주는, 아무것도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게 하나씩 자연스럽게 하나가 됩니다. 그게 바로 88 올림픽이었고, 이 올림픽을 통해서 냉전은 조금씩 해체돼 들어가죠. 구체적으로 우리 남북한도 그랬습니다. 아쉽게도 서울 올림픽은 그러지 못했지만 그 이후에 냉전이 해체되면서 1991년 세계 청소년 선수권 대회에 우리 남북은 하나의 팀을 만들어서 저렇게 출전하게 되죠. 이것뿐만 그랬나요? 탁구도 그랬고요. 많은 종목들이 이제 하나가 되면서 서로 이렇게 만납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가 남북의 어떤 체제나 생각들을 갖고 사상 갖고 얘기하자 그러면 복잡해요. 이거 못 풉니다. 지금도 서로가 그렇게 떨어져 살아온 게 몇 년인데 이걸 한 번에 말로 풀겠습니까? 지도자들이 어떻게 도장 하나 찍는다고 다 되겠습니까? 지도 영역, 정치 영역으로 풀 건 풀고 사람들의 영역으로 풀어야 될 것도 풀어야 돼요. 우리는 애석하게도 처음에 클 때 누군가를 미워하는 법부터 자연스럽게 배우면서 커나갔습니다. 그게 사실 저는 가장 우리의 비극이라고 생각해요. 남북한에. 왜 우리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글을 읽기 시작하고 말을 알아들 때부터 누군가를 미워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북한을 그냥 미워하는 법을 배웠어요. 사람을 만났는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가르쳐주기 전에 그냥 저 사람은 악마야 라고 배웠단 말이죠. 북한도 달랐을까요? 이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처음 만났는데 이 사람을 알거나 이 사람을 사랑하는 법 전에 이미 미워하는 법부터 배웠어요. 우리는. 이게 비극이죠. 이게 현대사의 비극입니다. 그럼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냥 누군가를 태생적으로 미워하는 걸 배웠던 우리들한테 논리적이고 정치적으로 설명을 해서 남북한이 하나 돼야 돼, 통일돼야 돼, 이게 먹히겠습니까? 난 싫은데. 그냥 마음으로 멀어진 건 마음으로 치유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스포츠예요. 그게 바로 문화입니다. 그게 바로 정서예요. 정서가 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치유될 수 없습니다. 그 정서를 가장 끈을 묶어줄 수 있는 게 바로 스포츠죠. 그런 스포츠 중에 가장 남북한이 공동으로 사실은 가장 많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뭐냐면 그게 바로 축구이긴 합니다. 지금 북한은 스포츠를 그렇게 다양하게는 즐기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도 뭐 북한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데, 근데 북한이 가장 많이 즐기는 게 뭐냐면 축구입니다. 지금 한광성의 모습인데, 지금 저건 이제 유벤투스 입단할 때 사진인데, 이런 식으로
북한은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유럽에 진출해서 축구를 즐기죠. 실제로 유럽도 북한도 리그가 있는데 근데 우리와 같은 프로 리그는 아닙니다. 개념이 우리 같은 K 리그가 아니고 그냥 거기는 뭐라고 할까요? 우리 뭐 이 시스템 자체가 좀 다르던데 이렇게 그냥 팀들이 경기를 하긴 하는데 우리처럼 뭐 프로 리그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근데 굉장히 많은 팀들이 저기 있죠. 뭐 사이오라든지 뭐 기관차라든지 압록강 들어보면 좀 친숙하긴 한데 그런 팀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합니다. 예. 네, 그래서 다른 종목을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물어보니까 야구는 하지 않는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른 스포츠도 그렇게 많이 즐기진 않는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즐기는 것이 이제 축구고 축구는 점점점 팀들도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 밑에 레벨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팀이 나오고 있다라고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스포츠가 남북이 그렇게 서로의 정서적으로 서로의 마음으로 조금씩 이렇게 서로 손을 내밀어서 다가갈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그 스포츠에서도 사실은 축구가 뭔가 서로를 통해서 해볼 수 있는 굉장히 의미 있고 효과적인 종목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제가 평양에 지금 몇 년 전에 굉장히 대규모 축구 우리로 얘기하면 축구 센터 이런 게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북한에 있는 전역에 있는 유망주들을 불러서 이제 키우는 그런 그걸 센터라고 해야 되나 뭐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또 많은 팀들도 선수들도 육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경평 축구 같은 경우도 많이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평양과 서울을 오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포츠로서 우리가 남과 북이 뭔가 하나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가장 효과적인 접점, 가장 많은 공통분모가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축구가 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저는 종목 중에 좀 유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게 하나 돼서 뭔가 더 시너지를 크게 우리도 축구하면 가장 지금 폭발력이 강한 스포츠잖아요. 북한은 더 많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 2010년 월드컵 예선을 남북한이 붙었었거든요. 그래서 평양에서 경기할 때 제가 가서 중계하는 걸로 돼 있어가지고 정말 설레어가지고 평양에서 내가 중계를 하는구나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되지 않았던 기억은 있는데 그렇게 뭔가 우리가 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축구라고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큰 시너지는 분명히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서로가 어떤 정서적으로 우리가 어떤 통일이나 화해의 의미로서의 어떤 가치, 정서, 느낌 이런 거로만 그러면 이게 의미가 있는 거냐? 아닙니다. 사실 이게 남북한이 실제로 이런 화해를 통해서 시장이 서로가 교류할 수 있고 시장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시너지를 크게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에게는 스포츠가 참 많아요. 야구도 프로 스포츠죠. 그다음에 축구도 프로 축구예요. 그다음에 다른 종목들도 프로 스포츠도 굉장히 많죠. 근데 실제로 이제 여기 스포츠 마케팅을 전공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하나의 스포츠 종목이 프로로서 존재하면서 하나의 그 자체 시장을 통해서 내수 시장을 통해서 어느 정도 거기서 선순환 구조가 돈이 돌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그 내수 시장 인구가 필요하냐면 기본적으로 한 1억 명은 가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억 명. 근데 우리는 자체 인구가 1억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작은 상태에서 다양한 프로 스포츠가 존재하다 보니까 더 서로가 어렵게 시장을 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스포츠의 영토가 커지는 것 이것도 스포츠가 더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스포츠의 영토가 커지는 것. 예. 이렇게 되면 스포츠의 기본적인 영토가 커지게 되면 그게 프로야구, 프로축구 이런 많은 스포츠들 뭐 농구, 배구 많은 스포츠들이 훨씬 더 넓은 영토 안에서 선순환 구조로 가져갈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저 지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렇게 지금은 우리가 북쪽으로 올라가는 지금 이 길목이 지금 차단돼 있잖아요.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만약 뚫린다고 한다면 어디로까지 연결되느냐? 당연히 중국 그 넘어서는 러시아까지도 러시아를 넘어서
유럽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라고 하는 건 물리적으로 한반도에 그치지 않고 남북한이 열리게 되면 우리가 중국 시장도 우리가 하나의 시장으로 가져갈 수 있고 일본 시장까지도 묶어서 한중이라는 큰 시장 블록을 만들 수가 있죠. 이거는 유럽도 뭐 베네룩스 3국이 하나의 시장을 만들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논리입니다. 벨기에라든지 네덜란드도 시장이 작기 때문에 더 시장을 넓히기 위해서 이 베네룩스 3국이 통합 리그라든지 통합 시장 구조를 가져가려고 하는 게 있죠. 우리도 그런 식으로 시장을 더욱더 물리적으로 크게 만들려고 한다면 북한이 열리면 그 시장의 영토를 크게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감정적이거나 아니면 뭐 화해, 뭐 통일, 정치 사회 이뿐만 아니라 스포츠를 경제적으로 나아갈 때 있어서도 남북한의 이 시장의 열림, 교류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요 얘기는 하나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좋습니다. 자, 스포츠도 좋고 올림픽도 좋고 월드컵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걸 통해서 남북이 화해도 되고 더 길게는 통일도 되고 그걸 통해서 경제적으로 활로도 열고 다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 있잖아요. 그 얘기도 좀 짧게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여기서 딱 하나 정도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 방식,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은 뭐냐면 어떤 국제대회에 있어서 그냥 단일 팀을 만들어는 약간 이벤트 중심이었어요. 네.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앞두고 단일팀 논의가 나오기도 하고 실제로 단일팀을 통해서 올림픽을 나간 적도 있었죠. 근데 그때는 그렇다 치자고요. 근데 저는 더 이상은 그런 방식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네. 단일팀을 만드는 건 그야말로 이벤트입니다. 그냥 대회 앞두고 사람 딱딱딱딱 맞춰서 대회 출전해야 돼요. 이거는 효과도 별로 없을 뿐더러 감동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정이라고 하는 게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남북한이 어떤 대회를 앞두고 그냥 단일팀을 만들자라고 하면 정치적으로 또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엔트리가 총 10명이에요. 그러면 남쪽 5명, 북쪽 5명 이렇게 기계적으로 맞춰가지고 그냥 출전을 시켜야 돼요. 이러면 그동안 땀을 흘렸던 선수는 어떻게 하냐고요. 내가 10명 안에 들어가려고 했던 선수는 어떻게 하냐고요. 내가 왜 이런 이유 때문에 내 10명 안에 왜 내 자리를 뺏겨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 어떤 대회를 앞두고 그냥 딱 단일팀 만들어 출전하자라고 하는 이런 이벤트, 일회성 이런 것들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일상의 교류를 해보자는 거예요. 일상의 교류. 만약에 올림픽이 멀리 있다고 한다면 그 올림픽의 어떤 출전이나 팀을 만들기 위해서 4년을 한번 준비해 보자는 거죠. 왜 안 됩니까? 휴전선 근처에다가 남북 축구센터, 체육센터를 만드는 거, 스포츠센터를. 거기서 어떤 선수들, 어린 유망주들, 지금 당장 육성되어 있는 선수들 말고 앞으로 4년 뒤, 10년 뒤에 출전시킬 수 있는 10대들, 어린 선수들 함께 모여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진짜 잘하는 선수가 자연스럽게 뽑히는 게 공정하지 않아요? 거기서 몇 명 나누는 게 아니라? 그리고 거기서 꼭 선수가 안 나오면 어때요? 그 어린 선수들은 제가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어렸을 때부터 서로를 미워하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센터에서 같이 컸거든. 남북한이 모여서. 그게 더 의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우리가 이거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친구들은 국가대표가 되지 않아도 나 어렸을 때 저 친구랑 같이 운동했어. 저 친구 좋은 친구야. 일상의 교류가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축구 같은 경우도 한다면 국가대표팀을 단일팀으로 만들 생각을 하면 당연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지 마시고 북한의 FA컵 4강팀, 남쪽의 FA컵 4강팀 만나서 챔피언 결정전 이런 거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매년 하면 되잖아요. 스포츠센터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게 이벤트가 아닌, 일회성이 아닌 일상의 교류를 통해서 진짜 우리가 얻고 싶은 것, 우리가 진짜 얻고 싶은 것, 이런 걸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50분 다 지났네요. 어떻게 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게 많이 느끼는 거지만 스포츠는 아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분명히 생각하는 게 다를 수도 있고 사는 곳이 다를 수도 있고 취향이 다를 수도 있고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스포츠를 좋아하기 때문에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만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작은 틀 안에서의 이런 화합과 작은 교류는 이 영역을 넓혀서 사회로 놓고 보더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생각이, 사상이, 체제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이끌어줄 수 있는 게 스포츠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생각 갖고 많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더 넓히면 거창하게 세계 평화, 남북 평화 이런 게 아니더라도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손잡아주고 이렇게 되면 그게 넓어져서 더 크게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럼 이만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